집 살 계획이 있는 분들 앞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십시오. 반대로 나는 나중에 떨어지면 살 거야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DSR 2단계 시행이 앞당겨졌습니다. 원래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졌는데요.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.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데요.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.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이 소식 들리자마자 은행 달려가서 과연 대출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봤고요. 또 집 살 계획이 있는 분들은 당장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. 내년 되면 집 살 때 대출이 더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. 그럼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요. 집 사려고 계획 중인 분들,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분들,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, 망설이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DSR 규제 먼저 무슨 내용인지 짚어볼게요. 우선 내년 1월부터 대출 금액이 2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내 연소득의 40%까지만 써야 된다는 내용이고요. 예를 들어 내가 연 5천만 원을 번다. 그러면 대출금, 원리금 상환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도록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. 원리금 상환 한 달에 약 166만 원 정도가 되고요. 이걸 다시 계산해 보면 다른 대출 없이 순수하게 주택담보대출만 약 3억 9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. 만기는 35년, 이율은 3.5%로 일단 잡았고요. 그런데 LTV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와서 신용대출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. 그런데 신용대출은 만기 35년이 아니라 만기 5년이 됩니다. 즉 주택담보대출로 1억을 빌릴 수 있었다면 신용대출로는 그거보다 적게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 이상 대출은 안 나오고요. 대신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면 DSR 50%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요. 제2금융이라는 게 마음에 좀 걸립니다. DSR에 안 걸리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, 그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은 DSR로 안 봅니다. 그러면 처한 상황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. 그 전에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일단 만기를 길게 잡으십시오.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내가 조금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나는 대출 오래 받는 게 싫어 이러면 대출 가능 금액은 훨씬 줄어들어요. 10년으로 했을 때보다 35년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. 3억 9천만 원을 이율 3.5%로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상환 기간을 35년으로 잡으면 DSR 40% 딱 걸립니다.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도 내가 10년 동안만 빌리겠다 하면은 한 달에 380만 원씩 갚아야 돼요. DTI, DSR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. 나는 상환 기간 10년으로만 할래. 그러면 3억 8,500만 원이 아닌 1억 5,500만 원이 한계입니다.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요. 이제 몇 가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. 내년에 집 살려고 원래 계획 중이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올해 안에 결정해서 매수하십시오. 어차피 내년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. 나는 원래 내년에 집 살 계획이 있었어 이런 분들이라면 올해 대출이 조금 더 나올 때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내년 되면 대출금이 확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보금자리 대출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되겠습니다. 보금자리 대출이라고 일정한 소득 기준을 갖춘 분들께 6억 아래 집을 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인데요. 금리가 좋습니다. 무엇보다 DSR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내년까지 조금 더 여유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출 금액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. 그런데 집값이 5억 초반 이런 게 아니라 6억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. 내가 사려는 집들이 5억 7천, 8천, 9천이다. 그러면 그 동네 비슷한 집들의 실거래 현황을 매일매일 살펴보셔야 돼요. 이거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매일매일 상황들을 살펴보시다가 갑자기 싼 집들이 없어진다. 그럼 그때는 결정을 바로 내리셔야 되고요. 반대로 호가들이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. 그러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나는 집 안 산다. 폭락 올 건데 뭐하러 사나. 나중에 한참 떨어지면 그때 살 거다. 이런 분들 그러면 그때까지 숨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. 대신 부동산 시장 상황 당연히 계속 살펴보셔야 되고요. 이런 분들 위해 제가 사이클 알려드릴게요. 집을 내놔도 안 팔리는 시기들이 와서 매도 호가들이 점점 내려갈 거고요. 그런데도 안 팔린다면 매물들이
계속 점점 쌓일 겁니다. 팔려는 집들이 늘어나겠죠. 이렇게 계속 매물들이 낮은 가격에서 쌓이다가 어느 순간 밑바닥을 다졌다. 싼 집들이 거래가 되면서 제일 쌌던 집이 사라지고 그 다음 가격이 됐다. 이런 시기가 오면 그때는 타이밍을 노려보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런 타이밍이 언제 올지 또는 폭락한 뒤에 올지 점진전 하락한 뒤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시니까 그때까지 계속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케이스는 가장 골치 아픈 케이스인데요. 난 잘 모르겠다. 갈팡질팡한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런 분들 위해서 말씀드릴게요. 계속 모른 채로 사셔야 됩니다. 집값이 지금 너무 올라서 내가 사면 괜히 떨어질 것 같다. 이런 생각하면서도 왠지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아서 갈팡질팡 하신 분들, 이런 경우에는 누구도 정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. 조언을 해드릴 수도 없고요. 폭락론자 얘기를 들으면 왠지 집값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막 쭉쭉 떨어질 것 같은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보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지금 미국이나 중국 경제 소식, 잘 모르는 테이퍼링,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금리, 유동성,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괜히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당장 신축은 많지 않으니까 또 고민이 되고, 사전청약 입주 5년 6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이에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, 내년부터 대출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그럼 집을 못 사면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데, 이런 생각하다가도요 왠지 전세가는 계속 높아져만 있고 지금 주택 말고 오피스텔 다른 것들은 사상 유례 없는 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계속 갈팡질팡 할 겁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. 그렇다면 그냥 계속 모른 채로 있어야 됩니다. 어떤 특별한 계기 또는 머리가 띵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것보단 차라리 나는 살 거야, 아니면 나는 안 살 거야, 이런 자세가 훨씬 낫겠죠. 자,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분들 최소한 기준이라도 정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주식 얘기를 들면 삼성전자 나는 6만 전자 되면 살 거야, 풀매수 할 거야, 테슬라 지금부터 10% 떨어지면 다 산다,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주식이 너무 어려우면 나는 TV를 살 계획이 있는데 언젠가 세일해서 150만원짜리가 100만원에 나오면 당근에서 90만원에 팔면 나는 살 거야, 이런 기준이라도 정해 두셔야 돼요. 그냥 막연히 계시지 마시고요. 내가 이사 가고 싶다면 이사 가고 싶은 동네, 지역이라도 점 찍어 두시고 가격대라도 생각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내가 실제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월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말씀이죠. 자, 오늘의 결론. 사려는 분들은 대출이 좀 더 나올 때 빨리 결단 내리시고요. 집값이 왠지 떨어질 것 같아, 난 지금 안 살 거야, 그러면 그때까지 숨 참고 잘 기다리십시오. 대신 타이밍이 오면 언제든 매수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는 해두시고요. 갈팡질팡이신 분들, 내가 가고 싶은 지역, 동네, 집, 그리고 금액대라도 기준을 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년이면 일단 당장 대출이 줄어든다는 점이고요. 내년 1월 그리고 7월 달엔 규제가 조금 더 심해집니다. 이런 현실들을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셔서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.